네 명의 시각으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병 특검 법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병 특검법에 대한 제2 요구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규탄 대회를 열고 주말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윤주진 대표님, 지금 범야권에서는 장외 집회에 더해서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까지 이야기할 정도는 아직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공수처가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있고,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네. 정치권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수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특검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특검이 진행 중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좀 보자라는 여권의 의견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벌써 탄핵을 꺼낸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고 좀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이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의 목표에 좀 더 가깝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여야로서 현재로서는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범야권에서는 오늘 규탄 집회를 열었고 주말에는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본격적으로 좀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른 야당과 합세를 해가지고 장외 투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어떤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더 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압박을 통해서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서 재표결 때 이탈표 혹은 반란표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 특검, 왜 공수처 대신에 특검이 해야 되냐, 계속해서 그 필요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공수처장이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좀 있는 분이지만 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 그러니까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공수처법에 뻔히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답변이라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야당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는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본인이 특검을 주장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최해병 그 대원 특검 같은 경우는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앞단은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규명하는 거지만, 그 뒷단은 이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혀내는 건데, 그 말은 곧 대통령에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본인 수사를 본인이 지켜보고 본인이 판단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이 처음 통과됐을 때, 그리고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입장을 바뀌셨을 때,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께서 이런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규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강성필 위원장이 민주당의 입장을 좀 설명해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탄핵은 말이 안 되고요.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고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요. 권한 행사했는데 무슨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느냐. 그다음에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장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수처법에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수처야말로 특별검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걸 갖다가 제의를 요구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뭐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공수처 수사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미진한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탄핵 특별검사를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나라, 모든 나라나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충적이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게 그게 특검이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한 다음에 미진하면 특검한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재의결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공수처는 다음 국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새로 그 법안이 발의될 때까지는 시간을 벌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공수처가 그때까지 시간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공수처의 명예를 걸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특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로 공수처의 존립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특검 받고 공수처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좀 지켜보면 되는데 왜 자꾸 먼저 특검을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로가 이제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요. 자기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얘기들을 너무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는가 이 부분이에요. 한 사병이 숨졌는데 그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수사 보고서를 뒤집어 엎거나 이첩했던 걸 갖고 오거나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냥 수사 윤 대통령 표현대로 딱딱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거기에 누가 개입했느냐 그 의혹이 커졌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하나 답이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얘기하자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대장동 특검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특검 주장했던 지금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 들어가기 전부터도 대장동 특검법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수사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 얘기하자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검찰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들어가 있는 특검도 윤 대통령도 검찰 수사 도중에 들어가가지고 특검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수사 결과 지켜보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까? 자기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야 합의로 특검 다 그동안에 돼 있는데 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러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거 14번 특검이 있었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특검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BBK 특검이라든가 세월호 특검 그리고 대북 송금 특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특검 추천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추천하고 그리고 2명을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드루킹 특검이나 그 이전에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을 배제하거나 또 불가피하게 여당이 없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도 야당이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예외라든가 또 대통령이 그동안에 검사로서 생활해왔을 때 문제라든가 또 과거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국민의힘이 해왔던 주장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어떻게 지금 이런 논리들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모순투성이의 얘기를 지금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슴없이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은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이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 특검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이 28일, 29일까지가 21대 국회 임기이기 때문에 하루 전인 28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을 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 현재 의원 구성을 본다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현재 전체 295명입니다. 295명이 모두 출석한다고 한다면 재의결까지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97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범야권의 의석수 모두 합치면 180석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모두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지만이 재의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17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니냐 이런 얘기가 중론입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찬성 의견을 밝힌 안철수 의원이라던가
김웅 의원을 직접 만나서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지금 여당에서 과연 이탈표가 몇 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재의결이 될 경우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번 이제 그 번복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에 휩싸였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만약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이 입을 정치적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설득하는 것은 좀 어렵다. 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사실상 이제 22대에 다시 재입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17표를 채우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당 내부에서는 공수처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수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미진하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일부러 늦춘다든지 수사와 기소의 범위 대상이 지나치게 너무 좁아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특검을 하자는 쪽에 많은 여당 의원들이 동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 성적에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재의결 때 17표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22대 국회에서는 8표만 이탈을 한다면 지금 통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재의결이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몇 표가 나오느냐, 이 부분도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뚝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공연히 얘기하는 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 내에서 한 17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와야 그래야 이제 재의결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벌써 거기서부터 몇 표씩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22대 국회에서는 8명만 지금 빠지면은 재의결까지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재의결이 되느냐의 문제보다 라는 정도만 보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대통령은 바로 그 순간에 레임덕 상태로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8표를 과연 얼마나 잘 단속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서 국민 여론이 점점 압박은 거세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고 그리고 재의결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심은 다시 여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야권과 여권은 대치 국면이 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분열 양상이 나타나면 지금 네 분 의견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조금 전에 대통령실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또 배치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수십 년간 지켜온 헌법적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다.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국회가 여야 합의로 그동안에 특검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여야 합의가 없었던 특검이 단 한 번도 없었느냐. 왜 저런 브리핑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13번이든 14번이든 그동안에 특검을 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특검이 통과된 경우도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요.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이 있었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의까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제의까지 가능한 거, 그러니까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동안에 수십 년간 지켜왔던 헌법적 관행이었다, 여야 합의가. 그거 과연 누가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BK, 대북송금, 세월호 특검 이건 여야 합의 없이 그러니까 곧 얘기하자면 당시에 야당이 주도해가지고 만든 특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당이 없는 상황에서 통과시킨 특검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논리는 첫 번째 논리는 깨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공수처가 독립된 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그럼 누가 추천합니까? 그 여당 우위로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명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럼 추천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 내정은 누가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임명은 누가 합니까? 국회가 청문 보고서 채택하든 안 하든 간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네요. 근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럼 공수처는 애초부터 대통령을 수사하기 어려운 겁니까? 그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임명권 가지고 있는 모든 자리는 결국은 대통령이 모든 임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다 공정하게 운영되기 어렵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특검법을 할 때 여당이 추천해서는 안 되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 수사에 의심을 살 만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면 국정농단 사건 특검 같은 경우에도 당시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세월호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 해병대원 특검은 지금 대통령실이 다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거기에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특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추천하고 야당이 2명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 거고 과거에도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검 수사는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에 수사검사로 윤 대통령이 참여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도 검찰 수사 중에 특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충분히 대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 상황 브리핑하는 것이 이게 피의 사실하고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 독소 조항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특검에 참여했던 국정농단 사건도 역시 똑같은 조항이 있었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드루킹 특검을 다시 특검법을 들여다봤는데 드루킹 특검법 13조에 보면 대국민 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사 과정에 관한 피의 사실 외에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 아까 민주당이 과거에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던데요. 국민 알 권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풀어준 게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앞세웠던 정부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민주당이 아니 과거에 특검법에 다 들어가 있던 조항을 그대로 거기다가 넣은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뭐가 잘못 왜 왈가왈부하는가? 그렇게 따지면은 국회가 입법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뭐냐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역시 공수처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네.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드루킹,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이런 것들은 다 공수처가 없을 때 이야기예요. 그 특검의 반대말은 뭡니까? 일반 검사잖아요. 일반 검사면 공수처는 일반 검사입니까? 특별 검사입니까? 공수처야말로 특별 검사가 아닌가.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22대에서 1호 법안으로 이 순직해병 특검을 한다라고 해도 제 생각에 최소한 2-3달 아니면 한 4개월 정도 원구성에 한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저는 공수처가 명예를 걸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지지부진하고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그런 공수처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공수처가 1년에 200억씩 쓰는데 그런 예산을 뭐하러 씁니까? 만약에 미흡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대통령부터가 특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준희 대표님. 저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든 공수처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수사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논리가 작용이 된다면 사실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중에 대통령의 측근이 아닌 고위공직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수처를 만든 이유 자체를 민주당이 허무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패싱을 해서 특검을 한다?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만약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어떠한 집권 정권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때 그러면 그때 가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고 하면 무조건 다 받을 겁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만든 제도를 제대로 운용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을 수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공수처는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하자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이 만든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공수처가 앞으로 정착을 하고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저는 차단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뭐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독소조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시절로 있었던 그 수사도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흘렸던 수많은 얘기들 중에 지금 유죄로 나온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들도 검찰을 통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24시간 생중계 피의 사실 공표하는 특검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의 선진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것이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장래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특검을 하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외압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으면 그때는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공수처가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이미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특검을 납득할 만한 국민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대통령실이 그 여론조사 결과 안 보는 것 같아요. 5월 2일 날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요. 21대 때 이제 재표결을 하잖아요. 물론 17명의 이탈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8명의 이탈표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22대 때는요. 최혜병 그 특검이 재발이 되면 통과된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의 21대의 국회의원보다 22대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훨씬 이 특검법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떠밀려서 만약에 특검을 받게 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2대 때 특검을 받아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나오면 그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러니까 특검을 안 받으려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또 그 다음 특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도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동조하게 되면 또 그 특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은 21대 해결하고 넘어가자. 그래야 22대 때는 좀 원만한 원구성도 되고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해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런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으로 언급했던 조정훈 의원의 당 대표 출마설이 나오니까 앞서서 친한계뿐 아니라 당내 비판이 이어졌는데 조정훈 위원장 백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생각하며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이런 점을 강조로 했습니다. 조혁재 변호사님 일단 조정훈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일단 백서 출간 시점을 아예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조정훈 의원이 불출마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인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후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 말 나온 것 자체가 백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애당초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처신을 했었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 백서라고 한 게 말 그대로 영어로 따지면은 화이트 페이퍼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국민의힘에서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이 백서는 화이트 페이퍼가 아니에요. 때를 너무 많이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서가 백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새로운 당대표가 임명된 다음에 그 당대표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든지 그렇게 해야지 적어도 그 다음에만 발간이 돼야지 그 전에 발간이 되면 백서는 백서 역할도 못하고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논란을 통해서 등판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홍준표 시장님이라든지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의 그러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히려 조용히 잊혀지고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데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백서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출마 결정했다라고 한 건 뒤집어 보면은 출마할 생각도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백서를 만들겠다라고 한 사람이 출마할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총선에 책임이 있다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출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과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하면서 침묵을 깼던 한 전 위원장 또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직구 금지 정책 논란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을 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비판적 메시지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이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한 전 위원장이 침묵을 이어오던 상황 속에서 이번 KC 미인증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니까 바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권 내 잠룡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위원장 말문이 지금 터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보도가 되는 것처럼 한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에 한 80% 기울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원 형태로 전해진 게 하나 있었고요. 뭐 오늘 이제 신문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난 전당대회 나간다고 말한 적 없다고 부인하긴 했지만 측근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민심에 부응하는 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 위원장이 직접 말했다. 들은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한 위원장이 앞으로 나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대로 정치 행보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흥미로운 지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인 대구시장하고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아니면 정부 편에 서는 반면에 지금 일종의 당내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운신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럼 이런 잠룡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냐 아마 경쟁에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한쪽에서는 윤 대통령 쪽에 기울어져서 결국은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뭐 서울시장이나 대구시장 2명이 있을 거고 나머지 지금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전당대회 한동훈 전 위원장도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당내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되면 뭐 윤 대통령이 TK 지역 당선인들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당의 호위무사 되겠다고 말했다는데 대통령이 탈당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보면 이 갈등이 점점점 증폭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을 지키려고 하는 힘과 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탈하려고 하는 힘이 맞부딪히면서 여건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는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김성환 평론가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여당 중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이나 나경원 당선인을 겨냥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 또 최근에 낙천자들 또 당선인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좀 보폭이 커진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배경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지자체장으로서 당 내부의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권이 어떤 특정 대권주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겸재 심리가 작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에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미묘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참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보면 비윤의 상징처럼 이제 굳어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과연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보수층의 심리, 지지를 어떻게 누가 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무주공산의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은 소통령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라고 하는 그 거대한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데 행정가의 면모로서 과연 이렇게 대안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 외에 있는 한동훈 위원장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KC 인증권은 사실 3040 세대가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네. 문제였거든요. 또 이러한 저변을 파고들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소구하는 그렇게 서로 각자의 차별성,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경쟁 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민주당 강성 지지 당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은 탈당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공공연하게 탈당을 신청한 숫자, 그러니까 탈당을 신청한 숫자가 10,000명이 이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탈당을 신청한 움직임이 10,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민주당이 공개한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당원들의 탈당 사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개 안 하고 뭐 숨긴다고 해서 그게 뭐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6%가 하락했다. 그래서 우원식 그 의장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서 거기에 실망한 당원들이 이렇게 네. 되고 탈당을 하면서 지지율 하락까지 이어진 것이냐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약 당원이 24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만 명이 탈당했다고 해서 6%가 떨어진다? 정당 지지율이. 그래서 너무 과표집된 거 아닌가? 그럼 나머지 239만여 명의 당원은 샤이 민주당인가?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도부로서는 어쨌든 강성 당원을 또 다르게 말하면 적극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실망을 하고 탈당을 네. 한다는 것은 지도부로서는 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권한을 좀 늘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당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실망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거기에 또 달래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당에서는 이제 뭐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린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는 뭐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말을 했으면 저희가 민심을 2배 더 듣겠다는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당원들과의 어떤 접촉면을 더 늘려갈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번에 그 국회의장과 관련해서 우원식 후보가 당선된 것은 저희 민주당에게는 어쨌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강성 지지층이 동요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탈당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에서 탈당을 신청한 숫자가 10,000명에 달한다라고 직접 공개한 거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공개할 만한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공개를 할까? 어차피 숨길 수 없으니까 공개하는 것이다라고 강성필 위원장님이 잘 해명을 해주셨어도 그래도 전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사고하면 그게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입니까? 왜 어떻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사과를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된 것이 국회 전체로 봐서도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당원권 강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기존에는 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던 국회의장 또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들의 의사가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인데 김성환 평론가님. 원내대표 경선이나 국회의장 경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의원들의 선거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당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연구하겠다 네. 여기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뭐 예전에 이제 대의원하고 당원하고 이 서로 간에 표 가치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당원들의 표 가치는 어떻게 따질 거냐. 그럼 당원들의 조사는 당인은 어떻게 그럼 수렴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까지 갈 것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당은 당원들의 결사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주인이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그러면 당원들이 뭐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중에서 240만이라고 하면 그중에 20만 명은 뭐 한쪽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침묵하는 다수지만 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토론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당원들이 당의 애착이 그만큼 강해진다고 하는 건 저렇게 나쁜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그러면 체계적으로 지금 그 당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그 국회의원들은 당원들의 대표이자 또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렴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성당원이다 이렇게 그동안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데 강성당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당이 지나치게 좌지우지되는 것도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건 체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잖아요. 당원에 대한 애착 그리고 또 그 당이 국민들 사이에서 뿌리 내린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여러 절차들을 한 번쯤 정비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게 조금 선순환되는 국민 의견까지 같이 수렴되는 그런 공간으로 민주당이 자리 잡는 게 일단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좀 삐걱대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못 넘기면 또 안전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윤주인 대표님, 지금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선택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선출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의원들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당원들의 선택도 좀 반영해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뽑자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우리가 정치에서요 대표한다는 것과 단순히 대리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대표를 한다는 것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대표가 아닙니다. 대표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뜻을 두루 살핀 다음에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바로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대표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요 국민을 대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가장 좋은 해법을 토론으로 찾아서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은 또 우리 법률 체계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적절한 혼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직접 손으로 뽑죠.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접 뽑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는 그럼 왜 당원이 안 뽑느냐? 당원을 대표하는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대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 원내대표거든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극단적인 포퓰리즘이나 팬덤 정치나 대중인기 영합주의라고 하는 유혹을 떨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까지 당원에게 직접 뽑도록 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런 논리라면은 대법원장도 선거로 뽑아야 되고 재판관도 선거로 뽑아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후보자로 선출된 게 바로 대의 민주주의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내용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서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데 양당의 입장은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겠다는 발상은 입법 독재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을 거부권과 집권당 떼쓰기에 국회 문턱에 못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지난 총선 민심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17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의견 차가 매우 큰 상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지금 입법권은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에 원구성 협상을 끝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그렇다면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설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도 최대한 어떤 협의안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 법사위를 소수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는 뭐냐면 사실 견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견제의 어떤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 오늘도 대통령께서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사위를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무력화되는 거예요. 재표결을 하잖아요. 민주당이나 범야권이 합쳐도 192석밖에 안 되는데 그 사안마다 여당에서 8명 이상씩 저희에게 동의를 해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의 의미가 사실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국회 운영에 효율적이다. 그리고 운영위 같은 경우는 또 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냐면 이번에 최근에도 이제 특검 같은 것이 있고 또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당과 야당에서도 사실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소모적이다 이런 정쟁 많잖아요. 그러면 운영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서 어떤 대통령실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연의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가는 사태를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져가서 좀 책임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 사색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